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그간 무성했던 김정은 대역설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정은을 지켜보았던 974 부대 경호원 출신 탈북민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김정은 대역설이 진짜인지, 그렇다면 누가 이 진실을 알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근우입니다. 지금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김정은의 호위부대 대원이었던 것입니다. 다들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릴 적 저의 부모는 수해로 모두 돌아가시고 평안북도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를 잃고 평안북도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렸기에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그의 삶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도 그다지 나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지만 북한 전역의 고아원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부족했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고아원에서 배급받는 옥수수죽이나 몇몇 식량으로는 아이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고 특히 추운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로 온몸을 감싸고 잠들기 위해 몸을 최대한 웅크려도 밤새도록 추위에 떨곤 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저는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꽃제비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꽃제비가 되곤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남은 음식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최소한의 음식이 주어졌지만 그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았기에 그는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는 꽃제비 생활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이 세고 체격이 컸던 그는 다른 아이들과의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치열했고 그 속에서 김근우는 자존감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며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아원과 거리를 오가며 꽃제비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배고프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생존이란 그저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을 꿈꾸며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았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김근우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저를 불러 중앙당 5가에서 온 간부들을 만나보라고 했거든요. 그의 체격과 강한 체력, 그리고 거리에서 단련된 그의 생존 본능이 눈에 띄게 되었고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 체격과 운동 능력을 칭찬하며 특별한 임무를 맡아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병훈련소로 들어가 974 부대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저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요. 974 부대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체력 단련과 무술 훈련을 받았어요. 총기 다루는 법, 폭발물 처리하는 법, 심지어 독약 제조법까지 배웠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상 교육이었는데 매일같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았어요.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쳐야 했죠. 세뇌가 참 무서워요. 처음엔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따라 외쳤지만 점차 그 말이 제 뼛속까지 스며들어 정말 목숨을 바쳐 김정은을 경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자 참된 기쁨이라고 느껴졌으니까요. 경호부대의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중 실수라도 하면 가혹한 체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동료가 사격 훈련의 표적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음물 속에 머리를 박힌 채 30분을 버텨야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서 부대 배치를 받고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면 나누지 말고 한겨울에도 12시간을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정말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제 뒤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의 이런 절박함이 좋게 평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기회를 얻었어요. 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데다가 충성심도 좋다고 해서 김정은의 호위소대로 차출된 겁니다. 그때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위소대원이 된 후 저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됐죠. 화려한 연회장에서 벌어지는 사치스러운 파티들, 외국에서 몰래 들려온 사치품들. 그 모든 것이 제가 고아원에서 보았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령님은 나라를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니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김정은의 비공식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그의 바로 옆에서 경호를 맡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김정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뒤뚱거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김정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게 들렸고 또 어떤 날은 그의 얼굴이 약간 달라 보였죠. 특히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이거나 턱선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김정은이 연설 중에 평소와는 다른 말버릇을 보이더라고요. 말을 할 때 입을 어떻게 떼고 종이를 어떻게 넘기는지 아주 사소한 차이였지만 저에겐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이 말하기 전 습관, 종이를 넘기는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의문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했어요. 장군님에 대한 의심은 곧 반역죄가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가까운 동료 경호원 민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우야, 너는 최근에 수령님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꼈던 의문을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 겉으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민석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봐. 다른 애들도 수근거리고 수령님의 키가 어제는 좀 더 커 보였다니 걸음걸이가 달랐다. 저는 민석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수령님을 의심하는 건 반역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김정은의 모든 행동, 말투, 표정을 세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떤 날은 김정은이 오른손잡이 같더니 다음 날은 왼손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또 어떤 날은 그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렸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제 마음속에 큰 의혹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억누르려 노력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제 의심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김정은의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의 집무실 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오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분명 김정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에는 김정은이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그는 김정은과 놀랍도록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 김정은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들이 이 한 장면으로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숨 바쳐 지켜온 사람이 진짜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왜 대역이 필요한 걸까? 진짜 김정은은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본 김정은은 전부 가짜였던 걸까? 이런 의문들과 함께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석에게도요. 이건 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예민해져서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불안과 의혹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평양 중심부에 있는 고위 간부 숙소에서 열리는 비밀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김정은의 경호를 맡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 김정은이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화장실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오늘 온 김정은은 3번이야. 걸음걸이가 좀 불안정해 보이던데. 그래, 나도 느꼈어. 2번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번, 2번,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게 귀를 더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그나저나 한 명은 언제 돌아오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아직도 병원인가? 쉬, 조용히 해.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 대화는 거기서 끊겼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분명 김정은의 대역이었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나온 김정은을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의 모든 행동이 어색해 보였고 말투도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보니 그가 진짜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였어요. 대체 몇 명의 대역이 있는 걸까? 진짜 김정은은 누구지? 그리고 1번은 어디에 있는 걸까?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신뢰하는 선배 경호원 동무에게 물어봤어요. 저 혹시 김정은 장군님의 대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선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고위 간부들이 얘기하는 걸 여러 명의 대역이 있다고요. 선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 내가 이런 걸 궁금해할 정도로 성장했다니 이제 내게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그날 밤 선배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은 총 10명이 있다고 해. 그들은 모두 김정은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어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대역이 아니야. 인간 방패라고 해야 할 거야. 선배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암살 시도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 김정은 대신 희생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거야.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숨 바쳐 지켜온 김정은이 사실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대역이었다는. 그들도 저와 같은 북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선배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대역들은 24시간 감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철저히 차단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 걸음걸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김정은과 똑같아져야 해. 가장 끔찍한 건 말이야. 선배가 말을 잊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들은 김정은의 사생활을 완벽히 재현해야 해. 심지어 기쁨조와의 관계도 말이야. 기쁨조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김정은을 위해 선발된 젊은 여성들 말이야. 대역은 그들과의 잠자리까지 연습해야 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는 더 은밀한 행동까지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어요. 대역들은 김정은의 침실 습관까지 완벽히 익혀야 해. 그의 취향, 행동 패턴, 심지어 특별한 요구 사항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해내야 하지. 만약 기쁨조 중 누군가가 의심을 품게 되면 그건 곧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니까.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할 연기를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일이었어요. 선배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김정은이 되는 거야. 그들의 욕망, 취향, 심지어 가장 은밀한 순간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닌 거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대역이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성을 위해 감내해야 할 희생인지,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잔인한 행위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했어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 사람들은 가족과도 완전 단절된 채 인형처럼 살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죽게 될 텐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우야, 내 충성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곧 1번을 경호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1번이 진짜 김정은이라는 걸 명심해.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야. 부디 조심하고 이 비밀은 목숨처럼 지켜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깊은 윤리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난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지? 진짜 김정은 아니면 그의 대역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길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경호원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호하던 김정은이 5번 암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제 몸으로 그를 보호했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 진짜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대상이 제가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지키려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또 다른 희생양일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도 또 저도 가짜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슬펐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욱 괴로웠던 건 제가 알게 된 대역들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진짜 김정은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인간 방패였죠.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강요받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극적인지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대역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기만의 시스템 속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점 더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불면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어요. 이 대역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삶을 살게 된 걸까?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선배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배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우야, 내가 그걸 궁금해할 줄 알았어. 사실 그들의 출신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선배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역의 대부분은 고아원 출신이거나 극빈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후 남겨진 아이들이기도 했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선별대 김정은과 비슷한 체형, 얼굴형을 가진 아이들을 골라내는 거지. 그리고 특별한 교육을 받게 돼. 어린 나이부터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주입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는 훈련을 받는 거죠. 성장기에 접어들면 그들은 지속적인 성형 수술을 받아 턱선, 코, 눈, 심지어 귀 모양까지 모든 것을 김정은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선배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부 대역은 김정은의 체형과 완벽히 일치시키기 위해 강제로 살을 지우거나 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작은 흉터나 점까지 똑같이 만들기 위해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가장 슬픈 건 그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거울에서 본 건 오직 김정은의 얼굴뿐이었으니까. 선배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의 운명이야. 필요성이 사라지면 그들은 조용히 처리돼 아무도 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대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체제의 가장 끔찍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김정은 한 명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시스템에 일부러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제가 바쳐온 충성심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으나 게다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때문에 더욱 위험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위험천만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오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이 여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것을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저는 최고 경호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 모든 행동이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탈북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의 국경 지역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수행팀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탈출 계획을 점검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지형, 경비 상황 등을 총동원해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으려 노력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국경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동하는 내내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들킬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어요.
시찰이 끝나고 밤이 되자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낭만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국경까지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숲속을 헤매며 순찰병들을 피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번은 거의 붙잡힐 뻔했지만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막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앞으로의 여정도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숨죽이며 지내야 했어요. 언제 북한 요원들이 중국에 올지 몰랐습니다. 공안에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행히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다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붙잡힐까봐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죠.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대역의 운명이 걱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도 한동안은 적응이 힘들었어요. 자유로운 세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점차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김정은 대역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있을 때 기억이 떠오르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의가 생깁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들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김정은의 대역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